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강의 순서는 지난 1차 시 성적습증 내용을 간략히 서머리하고 또 2차 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김신희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신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춘기 성조숙증 바로 알기, 그리고 소아 저신장, 소아 비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조숙증이 의심되어 진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증가하고 있겠고, 또한 국내 성조숙증 환자 수 추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5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특히나 2008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 남녀 소아청소년에서 성조숙 연간 진단 발생 비율이 2008년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남아에서는 한 8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간략하게 서론, 정상사춘기, 성조숙증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사춘기란 소아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시기고 2차 성징이 발현되어 남녀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 속도가 증가하고 수정 능력이 갖추어지며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만 10세, 남아는 만 12세의 경우에 사춘기가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증상으로는 여아는 젖멍울이가 생기고 남아는 고환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특히 고환 용적이 4ml 이상, 고환의 장축 길이가 2.5cm 이상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춘기의 시작 연령과 진행 속도는 유전, 환경 요인, 신체 조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특히나 비만아에서는 촉진되기도 하고 영양결핍이 있으면 지연되기도 합니다. 한국 여자의 초경 연령을 보더라도 20년대 출생하신 분들은 16.5세였다면 90년대 출생은 12.6세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는 이 뇌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의 활성화로 생기는데 시상하부의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뇌하수체의 황체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남아에서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겠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됩니다. 사춘기 진행 순서를 보시면 남아에서는 이제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생기고 음경이 길어지고 이렇게 급성장이 일어난다거나 여아에서는 유방이 커지고 음모가 생기고 급성장이 일어나고 결국엔 초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아에서는 사춘기 발달의 정도를 평가를 할 때 이제 유두만 두기되어 있는 이제 1단계, 유방과 유두가 불어나는 2단계, 그 다음에 유방과 유두이 더 커지거나 또 이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단계가 되겠고 2, 3단계에서 급성장기가 일어나겠습니다. 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는 고환 용적을 보고 하는데 3cc 미만, 2단계에서는 4cc 이상, 또 음낭 주변의 피부색이 짙어진다거나 하는 게 있겠고, 또 3단계에서는 사이즈가 10cc 이상으로 굉장히 커지고 음낭이 다소 아래로 처지면 4단계에서는 16cc 이상, 그리고 5단계에서는 사이즈가 한 25cc 이상으로 음낭이 성인 크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작 연령은 이렇게 연령별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
영양상태, 질병, 인종,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는 사춘기 발달이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가 있는데,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한다거나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병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영향,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최종 신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에 오는 환아들의 주 호소는 이제 가슴이 나왔다거나 가슴이 아프다, 간지럽다, 음경이 커졌어요, 음낭이 커졌어요, 생식기가 검어졌어요, 음모가 났어요, 질 분비물, 질출혈, 머리 냄새가 나요, 여드름이 났어요, 피지 분비가 과다하다거나 갑자기 많이 컸어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나가요, 부모 형제의 사춘기가 빠른 편이어서 온다거나, 또 치과에서 이제 유치가 빨리 빠지다거나, 시력이 너무 나빠졌다, 성격이 이상해졌다, 성적 호기심이나 이런 게 야동을 봤다거나, 증상은 없는데 미리 검사하러 왔다, 생리를 늦추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특발성이 있습니다. 기질적, 그러니까 병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고, 성조숙증 영아의 90%, 성조숙증 남아의 5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거의 굉장히 대부분의 남아들의 특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 원인으로는 영양상태 비만이 특히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만이 급증하면서 성조숙증이 늘어난 것도 이 비만 때문이고, 또 요즘에 워낙 핫한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 유전적 요소, 가정 환경과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제 MRI를 찍어서 알 수 있는 뇌하수체 과오정이 있다거나, 또 그 외에 이제 생식샘에 종양이 있다거나, 또 부신에 이제 그 질환이 있다거나 할 때도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이 활성화되어 정상적인 생리적 사춘기가 시작되는 기전과 같은 경우는 특발성이거나 뇌병변, 뇌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호르몬만 증가하는 난소의 종양, 고환의 종양, 부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 혼합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거는 워낙 유방 발육이 시작된 2세의 여아고 성장이 10세에 거의 완료가 됐고, 최종 성인 신장 한 140대 초반인 경우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남아인데 그런 경련 같은 걸 한다거나 발달 지연이 있고, 또 성장 완료가 거의 9세가 됐다거나, 최종 성인 신장이 142 이후에 CT를 찍었더니 20세 넘어서 시상하부 과오정, 뇌하수체에 그러니까 과오정이 생긴 경우,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보기 드문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증상은 성호르몬 분비 증가인 사춘기 신체적 변화이며, 여아는 유방 발달, 초경, 남아는 고환이 커지고 음경이 커지고 색깔도 짙어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수염이 자라고, 남녀 모두 여드름이 나고 성인의 체취가 나며 음모와 겨드랑이 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사춘기 급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 성취를 할 때는 유방 발달이나 고환 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진행 속도는 어떤지, 성장 속도, 키가 얼마나 컸는지 최근에, 그리고 작게 태어난 아기인지 미숙아인지, 그리고 또 뇌병변이 있는지, 뭐 스테로이드제나 테스토스테론 노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 형제, 사춘기 시작 시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과 체중을 분명히 재고, 유방, 음모, 생식기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이제 골연령을 보통 체크를 해봅니다. 왼쪽 손으로 한번 찍어볼 수가 있겠고, 성장판이 많이 이제 본인의 만 나이보다 많이 증가가 되어 있으면 이제 성조숙증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성성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겠고, 호르몬 투여 후 15에서 30분 간격으로 4번에서 5번 체열을 하고 성선 자극 호르몬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만일에 이제 그 대상이 된다면 해볼 수 있고, 루틴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하면 할 수가 있겠고, 뇌하수체 MRI도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나,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진단됐을 때 신경학적 증상이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MRI를 찍고, 무조건 다 100%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원인 질환들을 치료를 하고, 또 이제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 치료 대상으로는 이제 남아와 진행 빠른 여아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될 때까지 2차 성징의 진행을
이렇게 퇴화시킨다거나 빠른 골성숙을 억제해 정상 체중키를 획득한다거나 빠른 초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거나 정서적 불안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성조증 치료로는 일단 지속성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사체 이런 루프로렐린이나 트립토렐린 주사제가 있고, 기전은 그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보다 더 강력하고 긴 작용 시간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탈감작시키고 그런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수용체 발현을 하향 조정해서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원래 4주마다 피하 주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3개월마다 12주 제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간편성을 위해서 24주 6개월마다 맞는 그런 주사제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오심,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그리고 주사 부위 국소 반응으로는 있거나 무균성 농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몇 번 맞다 보면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기준으로는 이제 여아 9세, 그러니까 9세 0개월 미만, 남아 10세 0개월 미만의 투약을 시작할 진단된 아이들, 그 LH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5 이상, 그리고 그 테너 스테이지 그 사춘기 상태 2단계 이상, 그리고 뼈 나이가 만 나이에 비해서 많이 증가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문구 빨간색 표시가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개정된 건데, 여아는 8세 0개월, 남아는 9세 0개월 이전에 증상이 시작됐다는 그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이번에 이제 고시가 되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로는 이제 여아는 유방이 작아지고, 또 월경을 했던 아이라면 그 나이 3학년 때나 뭐 이제 3학년 초나 했던 아이라면 월경이 사라지고, 남아는 고환이 작아지고 음경 발기도 감소하고, 키 성장 속도 감소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전에 이제 성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급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던 것들이 이제 사춘기 전에 정상 속도로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사춘기 전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골연령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이제 감소되고, 예측 성인 키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로는 이제 국내 의료보험 적용으로서는 여아는 11세 364일, 그러니까 12세 이전, 남아는 12세 364일인데, 일률적으로 이때 딱 끊고 하진 않습니다. 좀 더 일찍 보통 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여아는 만 나이 11세 좀 넘어서, 골연령은 10에서 12.5세, 남아는 여결령 12세 이상, 고연령은 13에서 13.5세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증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클리닉에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한 번씩 보게 하는데, 운동과 수면과 스마트폰, TV나 이런 걸 줄이고 이제 골고루 잘 먹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드립니다. 저희 그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7세 2개월 여아가 유방 발육으로 내원했고 특이 소원은 없었고, 어머니가 초경을 중1 때 했고, 아이가 왔는데 유방이 3단계였습니다. 고연령은 10세 정도로 보였고, GnRH 자극 검사에서 LH가 8 이상으로 높았고, 그래서 중추성 성조증 했는데, 이 점들이 카페올의 반점들이 이제 신경섬유종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어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 찍었더니 이 환자는 신경섬유종에 의한 성조증이 있고 시신경 교정이 같이 있어서 신경외과 같이 진료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고, 성조증이라고 해서 다 특발성은 아니다. 분명 그런 병적인 소견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 체크를 해야 한다. 걸 알겠고, 증례 2에서는 8세 12개월 여아가 조기 유방 발육으로 내원했는데, 이 환자는 40주에 2.23, 좀 작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당 경량하고, 유방이 3단계고, 고연령 10.5세인데, PGLH가 10으로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권고했으나, 부작용을 걱정하여 치료를 이제 거부하셨고, 1년 8개월 뒤에 바로 이제 생리가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뼈 나이가 11세 7개, 만 나이 11세 7개월, 골년 13세, 예측 성인기가 150이 좀 안 되게 이제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제 성조증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빠르게 소아 저신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네. 저신장으로 하고 한다면 이제 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300분위수 이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키가 작아서 왔다고 하지만 진료실에 거의 대부분은 300분위수 이상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같은 성, 같은 나이 표준 신장과 비교해서 신장이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하 또는 300분위수 이하.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의 키보다 일정 기간 동안 성장 패턴이 예전에 이런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 오면 저는 이제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키 성장 퍼센타일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고 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지금이랑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죠. 유전이 사실 엄마 키, 아빠 키, 그런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질환, 영양, 그리고 질병, 운동,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 스트레스, 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이제 성장에 관련한 호르몬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그래서 간에 IGF로 가서 IGF-1으로 만들어지고 뼈의 길이를 성장하게 하고, 성선자국 호르몬 같은 경우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남소의 에스트로겐이 분비돼서 사춘기 신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성장 단계에 따른 정상 성장은 출생 시에 평균 키 50cm, 평균 체중 3.3kg 평균으로 생후 첫 1년에 25cm 자라고 체중은 10kg, 그리고 1세에서 2세는 연간 11세에서 13cm 이상 성장을 하겠고, 3세에서 사춘기 전에는 4세 이후에는 연간 5, 6cm, 사춘기에는 이렇게, 그것도 개별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크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완료는 남아는 뼈 나이 한 17세 이상, 여아는 뼈 나이 한 15세 좀 되면 이제 성장이 완료됩니다. 아이의 성장이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별 성별 그 성장 퍼센타일이 3%일 미만인 경우인데, 왜 그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는 출생 전에는 이제 유전이나 감염이나 산모의 건강, 또 호르몬 성장 인자들이 관여하겠고, 태어나고 나서는 유전, 만성질환, 사회적 환경, 영양, 호르몬 성장 인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릴 때 작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더 컸다. 네, 이런 거 대표적 체질성 성장 지연인데요. 2번 여기 보시면 체질성 성장 지연. 출생 시에 체중과 신장은 정상이다가 굉장히 이제 이게 평균이면 이게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요 밑에 요 밑에 있다가 사춘기가 아주 늦고 급성장, 중학교 말이나 뭐 고등학교 가서 키가 급성장한다거나, 대부분 가족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거나, 성장판 나이도 찍어보면 실제 나이에 비해서 2세 이상 적다거나,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현상인 것을. 근데 한참 6학년 때나 이럴 때 키가 굉장히 작고 했을 때 이제 감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한다면 출생 시의 체중과 신장은 약간 작고 연간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연간 성장 속도는 정상이나 비교적 작습니다. 성장판 나이는 또 찍어보면 실제 나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춘기도 정상 시기에 시작하고, 그리고 사춘기 급성장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소아 부모 모두가 모두 작고 정상 범위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있지만 정상 성장 곡선에 평행하는 성장 유형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궁 내 성장 지연, 부당 경량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당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출생 체중, 키가 같은 성별 및 임신 기간의 평균보다 마이너스 2표준 편차 미만 또는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2세, 4세까지 한 85에서 90까지 따라잡는데, 요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3% 미만으로 따라잡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결핍 같은 경우에는 키가 100명 중 이제 세 번째로 작고 1년 동안 키도 4cm 미만으로 크고, 이제 외모가 이제 둥글다거나 얼굴도 둥글고 복부 비만이나 유난히 작은 음경 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신장의 대표적으로는 이게 참 선어증후군, 염색체 이상인데요. 그래서 키가 유독 작은 여아들, 그러니까 3% 미만의 여아들은 염색체 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3%를 좀 넘어서도 터너 증후군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에서 5%도 필요하다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이염을 자주 앓는다거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진단되는 애들도 있지만 키가 안 커서 진단되는 그런 초등학교 때가 많고, 또 생리를 안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되고, 또 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좀 희귀하지만 터너 증후군과 표현형은 유사하고 출산 후에 이런 성장 지연이 있고 유전자 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의 원인으로는 정상변이 저신장, 그러니까 체질성 성장 지연이나 가족성 저신장을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요즘에 유전자 검사가 워낙 발전을 해서 이렇게 키가 3% 미만일 때, 키가 잘 안 크고 유독 떨어질 때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또 어떤 특정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1차성 성장 장애는 염색체 이상이나 터너 증후군, 또 부당 경량화, 또 프레드 윌리 증후군, 비만하고 키가 작은 경우, 또 2차성 성장 장애는 영양결핍, 만성질환, 내분비질환, 성장호르몬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어도 성장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또래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고 매년 키 크는 속도가 4cm 이하다거나 반에서 키가 1번, 2번, 어느 한쪽 부모라도 키가 평균보다 너무 작은 경우, 부모의 키는 정상이나 또 자녀의 키가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이제 성장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신장 평가를 할 때는 성장 속도를 당연히 체크해야 돼요. 6개월마다 키 얼마나 컸는지, 성장 패턴, 출생력 중요하고, 과거력에 뭐 약복용이나 이런 거 없는지, 부모의 키 중요하고, 키 몸무게 측정하고, 2차 성징, 사춘기 상태, 외모적으로 뭔가 저기 좀 특이적인 외모는 없는가, 상아절 비율, 혈액검사 IGF-1 아까 성장 호르몬 인자 포함해서 갑상선도 보고, 염색체 필요하다면 여자아이들은 키가 많이 3% 미만인 경우 염색체 검사를 해보고, 왼쪽 손사진을 찍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대상이 된다면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보고, 또 거기서 확진이 되면 MRI, 머리 쪽에 MRI에서 뇌병 변화 없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 이전에는 누워서 이렇게 키를 재고, 2세 이후에는 이렇게 서서 측정을 하고, 아침에 잰 키가 저녁에 잰 키에 비해서 최대 2cm까지도 크게 중력의 영향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키 재기는 다음과 같고, 이제 뼈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는 세포 증식과 세포 비대는 연골 생성을 유도하고 뼈가 길어지면서 아이의 키가 더 같이 커집니다. 골연령 이렇게 왼쪽 손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 되는 아이들, 키가 3% 미만의 고연령이 어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 의심되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 자극하는 이 검사를 합니다. 금식을, 자정 이후에 금식을 하고 한 8시간에서 9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체열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2시간 좀 넘게 해서 30분 간격으로 체열을 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자극 검사를 합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 목요일 저녁에 입원해서 금식하고 금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또 토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최대치가 10 여기 이하로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모키는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는데, 아시다시피 남아는 부모키 평균 6.5 플러스 여아는 부모키 평균 마이너스 6.5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174, 엄마가 160, 부모키 평균이 166.5, 아들은 173 플러스 마이너스 5, 딸은 16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간 부모키를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보는 골연령을 찍어서 성인 예측키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저신장의 치료는 이제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가 있겠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대상이 되는 특발성 저신장 빼고는 모든 질환들이 성장 호르몬 급여가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그 외에는 특발성 저신장 빼고는, 근데 그러니까 호르몬 결핍증, 터너, 그리고 부당 경량화, 그리고 다 이제 3% 미만, 프레드 윌리, 눈안, 만성신부전 이런 환자들 성장 호르몬 치료 급여가 되고, 특발성 저신장은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방법으로는 이제 보통 주 7회 맞기도 하고 주 6회 맞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주 6회 하루 정도 빼고
피하 주사로 맞도록 합니다. 자기 전에. 치료 기간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제 2세 이후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부당경량화 같은 경우 만 4세 이후부터 이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남아는 165까지는 건강보험급여가 되고, 여아는 이제 153까지. 치료 효과는 질환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병적인 그런 원인이 있어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급여로 받는 경우 거고, 효과는 이제 성장호르몬 결핍증 목표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터너 증후군, 프라더 윌리 증후군, 부당경량화, 만성심부전, 이게 5에서 7cm 최종 성인 키가 이 정도 이제 증가 가능하다 할 수 있겠고, 특발성 저신장은 최소 6개월 치료 효과가 있고, 5세부터 사춘기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5년간 치료했을 때 성인 키가 한 4에서 6cm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이제 최종 성인 키의 예후가 좋은 경우, 어린 나이의 시작, 오랜 기간 투여, 용량이 많을수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용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몸무게별 키 크는 속도, 그리고 혈액 검사가 괜찮을 때 조금씩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성장 호르몬 치료가 성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사작용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대사 효과를 증가시킨다거나 지방 조직 분해한다거나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골밀도 증가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증, 발적, 관절통, 혈당을 좀 올린다거나 갑상선 기능 이상을 보인다거나 척추측만증 악화한다거나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급여로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질환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 상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치료를 시작하면 그래도 적어도 3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기본적인 검사들을 좀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아 저신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만에 대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 관련해서는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소아내분비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코로나 전에 이야기라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비만 전체가 11.2%에서 17.3%로 많이 늘었고, 특히나 고도 비만, 빨간색 부분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면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비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소아청소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비만으로 이행하기가 쉽고, 비만 동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만 2세 이상의 소아청소년 비만 진단할 때는 그 성정 도표 이용해서 성연령별 체질량 지수 100분위 사용하고, 그리고 체질량 지수 85, 100분위 이상은 비만 전 단계 과체중, 95, 100분위 이상은 비만으로 판정을 한다. 하겠습니다. 자, 비만이라는 거는 과도한 지방의 축적이 건강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겠고, 만 2세 이하에서는 이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지표를 이용하고, 만 2세 이상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평가의 성, 연령별 체질량 지수 100분위 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만의 원인으로는 그런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섭식 조절, 또 식습관, 신체 활동, 양육 태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는 간편 즉석 식품이 너무 많고, 고열량 고지방 식품, 단순당 식품 섭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학습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수면 시간, 야간 활동도 증가했고, 학습 시간 증가했고, 또 특히나 야간 미디어, 휴대폰,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자녀의 80%가 비만화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비만하면 60% 비만화, 아버지가 비만하면 40% 비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절약 유전자 가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숙아나 부당경량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작게 태어나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방을 축적한다거나 이래서 생존을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기가 이제 영양 과다로 이제 하게 되면서 그걸 더 과하게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더 비만으로 간다거나, 또 렙틴이나 식욕 억제 관련해서 그런 렙틴에 그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 또 대표적으로 뭐 프레드윌리나 이런 그 병적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런 거 비스페놀 같은 거 있고 프탈레이트 같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오염된 공기, 예, 이런 것들도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런 여러 연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거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단순 비만이라고 하면 1차 비만, 2차 비만으로 비만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단순 비만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불균형해서 체내 지방 조직이 과잉 축적된다. 이 말은 곧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많이 소비를 안 하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정상보다 키도 막 크고 고열량도 정상이거나 촉진되어 있고. 근데 이제 2차 비만 같은 경우에는 증후성 비만이라고 하죠. 비만을 초래하는 병적 원인이 있는 경우고, 이제 내분비적인 비만, 유전적인 비만. 이 아이들은 키가 작다거나 골연령이 떨어져 있다거나 2차 성징 발달이 좀, 그러니까 사춘기에 늦게 온다거나, 또 지능도 좀 떨어져 있다거나, 뭔가 외모적으로도 약간 독특하다거나, 이러한 것들 있을 때는 뭔가 병적 원인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비만, 아까 병적인 그런 비만인 경우에는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분비적으로는 뭐 쿠싱이나 갑상선 저하증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유전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레더-윌리나 터너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기에는 산모의 흡연도 비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산모가 비만하거나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나 임신 당뇨병이 있을 때도 그렇고, 신생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작게 나왔거나 아니면 4kg 이상 너무 거대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출생 후에 아기가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한다. 이제 보통 작게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열심히 먹이는데 그게 너무 빨리 생후 1년 만에 막 너무 체중 많이 들고 하면 오히려 비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이도록 하고, 유아기 2세 이상에는 이때는 이제 식사, 운동, 수면의 습관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이게 또 조기지방 반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아이들이 6세경에 이제 체지방 지수가 최저로 찍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느는데, 그게 이제 최저로 찍는 시기가 더 당겨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느는, 그게 그때 이제 비만으로 갈 수 있다. 또한 학령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 체중은 3에서 3.5, 키는 5, 6cm 증가하면 적절한 거고, 키 2cm당 약 1kg 증가 하는데, 이때 막 체중이 10kg씩 1년에 그렇게 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열량 식품들을 줄이도록 하고, 사춘기는 10에서 18세에는 이제 급성장 시기고 음식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고 학업도 부담되고 공부량이 늘어나죠. 신체 활동 떨어지고, 이때 대사증후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데,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3, 4학년 때도 이제 비만으로 또 대사 질환이, 간 수치도 올라가고 당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비만의 동반 합병증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제 낮은 자존감, 우울증, 식이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심장 쪽에는 이제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또 비만은 만성염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장애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당뇨나 성조숙증, 여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드름 많고 생리 안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당경량한지, 과체중 출생한지, 미숙아였는지, 또 과거 병력에 스테로이드 쓴 적은 없는지, 가족력은 이런 게 비만, 당뇨, 가족력 없는지, 수면장애, 또 심리적 불안 같은 건 없는지, 우울감 때문에도 이제 폭식을 하면서 이제 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 뭐 불안하다거나 학교를 잘 안 나간다거나 비만하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반복적인 두통이 있다거나, 호흡 곤란하면 천식, 체력 부족,
코골이, 무호흡,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거는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야 되겠고요. 졸음이나 이제 불면도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고, 배가 아픈 것도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위식도 역류, 변비, 야채를 거의 안 먹으니까, 또 무릎 아프고, 골반 통증, 델테골드 골단 분리증, 또 체중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이 꽤 많습니다. 또 발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월경도 오히려 불규칙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무활경, 그리고 소변 많이 보고 물 많이 마시고, 아시다시피 2형 당뇨병, 또 체중 감소, 좋아할 게 아니라 2형 당뇨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체질량 신체 계측을 하고 키가 작은지 체질량 지수 측정합니다. 그래서 과체중 비만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키가 너무 3% 미만의 작은 키는 아닌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너나 뭐 프레드 윌리나 뭐 다른 거 없는지, 활력증,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고혈압 반드시 이게 한 번 1회 측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정확하게 또 집에서 쉴 때도 한 번씩 측정해야 되는데, 병원에 오면 다들 긴장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흑색 극세포즘이라고 하죠. 뭐 목덜미나 손가락이나 이렇게 까맣게 해서 오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이제 2형 당뇨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많고 털도 많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뭔가 배나 이런 데 자색 선조가 줄이 쫙 가 있고, 그런 구싱 증후군도 의심할 수 있겠고, 목 쪽에 갑상선이 커져 있지는 않는지, 갑상선 기능 떨어져 있으면 그럴 수가 있고, 복부 쪽에 통증이나 간비대 같은 건 없는지, 위식도 역류, 비알코올 지방 간질환, 그리고 생식기에 성성 숙도, 마치 성조 숙증이나, 그리고 미소 음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이 너무 고환도 작고 음경도 너무 짧고,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고도 비만인 아이들이 살에 푹 파묻혀갖고 그런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걸음걸이 고관절 범위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작은 손발, 이런 것들, 프레드 윌리,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할 때 의학적 평가로는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식사, 신체 활동, 자식 생활 시간,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통적 문진, 신체 진찰, 혈압을 측정을 하고, 체질량 지수 85 맥분위수는 뭐 체질량 지수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85에서 94 백분위 과체중이랑 체질량 지수 95 백분위수 이상은 개별화된 의학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가족력, 동반, 질환력, 약물 복용력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신장과 성장 속도가 저하되어 있나, 발달 제한은 없는지, 중추신경계 손상 병력은 없는지 봐야 되고, 따라서 내분비 유전, 시상하부 원인은 비만을 고려하여 각 분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동반질환 선발 검사는 이제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복혈당 보고 아이들도 당화 혈색소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또 측정을 해야 되겠고, 공복 상태랑 상관없이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랑 HDL 콜레스테롤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고, 또 AST, ALT 수치를 봐서 지방 간질환 같은 건 없는지, 이 정도 한번 동반질환 선별 검사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아청소년의 비만 치료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식습관을 조절한다거나 적절한 신체 활동, 그리고 인지행동 습정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국가, 사회, 학교, 의료계, 가족, 아동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개인에게만 이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약물 치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는 리라글루타이드, 아시다시피 이제 삭센다가 있는데 매일 맞는 주사고, GLP-1 기량제,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나왔다가 식욕 억제에 아주 효과가 있어서 이제 했고, 요 회사에서 이제 위고비, 일주일에 주 1회 맞는 위고비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외국에서 FDA에서는 이제 위고비를 소아 청소년에서도 12세 이상에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이미 허가를 해서 12세 이상 저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위고비가 이제 나오기를 또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아직은 소아청소년에서는 위고비는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세 이상에서 쓸 수가 있겠고, 이제 치료 시의 고려점은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주사를 썼을 때 이제 이렇게 체질량 지수 30 이상, 성인 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 초과한다고 하는데, 보통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거의 100kg가 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피하 주사 맞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0.6 시작해서 3까지 증량을 하고,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오심구토, 입덧처럼 그런 오심구토가 있고, 설사, 변비, 소화불량, 보통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있다고 바로 뭐 반드시 바로 중지할 이유는 없고, 이제 용량을 좀 조절하면서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기된 경우에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도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도 위절제 수술입니다. 위절제 수술도 실제 소아청소년 위절제 수술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절제 수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골연령이 완전 다친 아이들, 적어도 15세 이상, 16세 이런 아이들 보면 이제 정말 체질량 지수 35 이상, 뭐 40 이상 체질량 지수가 거의 뭐 140kg, 150kg, 160kg 이런 아이들,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외과 쪽으로 보내서 비만 수술 관련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이제 당연히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사도, 치료제도 써보고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되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비만아를 일단은 식별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교육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그리고 2차성 비만이라고 하는 병적 비만 같은 거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겠고, 동반질환 같은 경우는 뭐 대사질환, 당뇨나 이런 고지혈증, 고혈압, 아니면 지방간,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 시도하고, 동반질환 치료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당연히 의뢰를 해야겠고,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나 식품산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면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선생님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조숙증과 비만과의 연관관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만아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성조숙증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비만 세포에도 성 관련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또 올려주는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결과치 기준은 전 세계 동일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동일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10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고, 10 미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7 미만이라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선아 선생님께서 저신장증 성장호르몬 치료의 경우 목표 키에 도달하면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목표 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급여 환자 치료 말씀하신 의학적 대상이 되는 환자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상에서는 나라에서 보험공단에서 정한 바로는 남자 키 165, 여자 키 15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작았습니다. 남자 키 160, 여자 키 150으로 정했고, 지금 이제 추세에 맞춰서 좀 올린 거고요. 사실은 그걸로 일단 하고, 만일에 그 이후에도 이제 더 막고자 한다면,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 있다면 좀 더 비급여로 본인 부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165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남자 키 165, 여자 키 153. 만일에 남자 키 165고 여자 키 153인데 골연령이 많이 좀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비급여로 좀 치료를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골연령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는지가. 네, 다음으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상에서 쓰는 그런 플라스틱, 예, 아니면 이제 그런 성분명 표기된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샴푸나 이런 것들도 좀 성분을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다 일일이 신경 쓰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등 장애 학생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있어서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인지 장애도 있고 신체 기능도 편마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등도 비만인데 비만 치료를 가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식욕 조절을 위한 약 복용을 반드시 필요한 희귀병이라고 보면 될런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쪽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프레더 윌리를 보는 곳이 많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비만 치료라고 한다면, 사실 식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명 비만 치료를 가지 않는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좀 효과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식욕 조절 위한 약 복용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쓸 수 있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아주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하면 뭐 삭센다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허가된 것들을. 근데 그쪽 보시는 선생님이 아이를 제일 잘 아시고 약들을 권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라탕후루 같은 단짠 음식이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만 및 당뇨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대체하여 먹을 건강한 간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설탕 성분이 당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 마라탕후루도 그렇고 그 음료수, 그 버블티 이런 것들,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카페 가서 그런 뭐 초코 프라푸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것들 많이 먹고, 아이들끼리 또 이제 편의점이나 무인 음식점 가서 그 아이스크림, 제로 음료수,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비만 및 당뇨 환자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느는 거는 맞다고 저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 섭취량과 또 그런 관련 추세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하여 먹을 건강한 간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당이 훨씬 적은 네, 당이 훨씬 적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맛이 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저당 뭐 아니면 뭐그 감미료, 그러니까 다른 그런 알룰로즈 이런 것들 대체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주 더 이제 효과가 있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상에서 더 좋고 이러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야채랑 이런 거 많이 먹고 물 마시고 음료수 안 먹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식단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예,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다한 선생님께서 소화비만 기준도 BMI 25 이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소화 비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연령별 성별 95% 이상으로 보통 하고 있고, 네, BMI 25 이상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중 주사 치료가 4학년 말에 끝나는데 끝나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시작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같이 맞는 게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중 주사 치료가 4학년 말에 끝나고 하면 골연령이 꽤 진행을 한 상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이제 사실 예상 키를 보고 보통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키 성장 속도나 사실 할 거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몰라갖고 주사가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주사를 안 쓰고 같이 보는 게 좋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일 예상 키가, 저는 보통 여자아이를 예상으로 한다면
예상키가 뭐 150 간당간당하거나 굉장히 안 큰다거나 가족적으로 좀 유전적으로 키가 좀 작다거나 그러면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할 수 있고 한다면 저라면 이제 빨리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치료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안 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아이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현수 선생님께서 위고비 복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외 비만 치료를 위해 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복용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위고비는 아직 주사제고요. 복용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아직 소아청소년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삭센다를 12세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면 써볼 수 있는데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삭센다의 경우 그러니까 위고비도 비슷하지만 오심 구토 증상이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잘 못 먹게 되면서 이제 체중이 좀 빠지고 또 의욕이 조금 저하됩니다. 아이들이 약간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지가 있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냥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절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식단 조절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미경 선생님께서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달콤한데 인슐린 호르몬을 촉진하는 것은 일반 당분이 높은 음식과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달콤한데? 사실 이게 최근에 제로 칼로리 음료수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게 기전을 정확히는 저도 못 봤는데 이제 대규모 연구 보니까 이게 제로 음료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더 효과가 있냐 전혀 아니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나쁘거나 이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슐린 호르몬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일반 당분이 높은 음식과 다른 기전으로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좋지는 않고 물론 이제 먹고자 한다면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예를 들어 아이들 햄버거를 먹고 운동하고 오늘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었을 때 음료수를 한번 돌렸을 때 혼자만 음료수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제로 칼로리 음료수 그럴 때 한 번씩 주는 거지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일주일에 몇 번씩 사 먹고 계속 편의점에서 먹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 오는 친구들이 계속 다 제로 칼로리 괜찮다고 자꾸 한다고 엄마들이 아이스티나 자꾸 제로 콜라나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현혹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특별한 날에만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아니면 애들이랑 같이 좀 어디 할 때 활동할 때 먹으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아 비만에서도 삭센다가 급여가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아 비만에서는 안 됩니다. 삭센다 성인도 안 되고 당뇨에서도 안 됩니다. 다 이제 비보험으로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진희 선생님께서 성저숙증으로 인해 키가 많이 안 클까봐 걱정인데 성저숙증으로 병원 오는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일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운동을 또 구체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어떤 운동도 다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고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저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줄넘기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수영도 참 좋습니다. 이제 특히 비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몸무게 많이 나간 친구들에게 뛰고 막 이렇게 강렬한 운동을 계속 시키면 발목이나 무릎에 굉장히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되게 강추하고 아니면 자전거 타기 나가기 싫어하면 실내 자전거라도 하도록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 농구나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면 농구나 축구 이런 것도 좋고 한데 그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네네,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비만, 제가 청소년 비만을 잘못했는데, 소아 청소년 비만, 성인에서 비만 25로, 이제 체중량도 25로 한다고 했는데, 소아에서는 이제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이제 85에서 85에서 94 백분위는 과체중, 95 백분위 이수 이상은 이제 비만으로 보통 해서 이게 연령별 성별로 또 이렇게 나이별로 또 나누는 게 있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